주식에 투자하는데 그 기업이 뭘 제대로 만드는지 모르고 투자하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명확하게 그 기업이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그 기업이 또 어디에 납품하는지 그것도 다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특정 사업부에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고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사업 보고서 딱 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명강사분을 모셨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달란트 투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여기저기서 온라인 강연으로 아주 그 주가를 올리고 계시고, 책도 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의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징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정성적 투자,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가 하는 즉 가능한 공개되어 있는 모든 숫자 그리고 모든 텍스트, 사업에 대한 설명 등을 모두 한꺼번에 보고 수치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흔히 정성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특화되어 계실 이래학 대표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창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강연이랑 많이 봤는데 이 엄청난 목소리와 설명력에 아주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목소리는 한 수 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고, 특히 강연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주요 포인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짧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달란트 투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책도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사이다 경제라는 경제 콘텐츠 플랫폼에서 콘텐츠 책임자로 있어요. 일단은 제가 한 6년 정도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을 만났는데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딱 이거 하나더라고요.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개인이다 보니까 사실 기관 투자자처럼 여러 군데 뭐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면서 자산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수요는 좀 적은 것 같고, 뭐 그런 거죠. 사실 내일 오를 종목, 뭐 장기적으로 좋을 종목, 그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런 방법론, 그런 방법론에 관해서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무조건 또 종목만 발굴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그 기업이 정말 건실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단순히 이제 재무제표로만 얘기할 수 없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와 관점의 차이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하신 분들도 자기 회사의 밸류에이션과 성장성 잘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의외로 단순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사업을 좀 해봤고 대표님도 계속해서 영위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 이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해보면은. 네.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건데 그 가는 길 과정 중에 엄청난 변수가 많아요. 투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주식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좀 용이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러한 수많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정말 성공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 증시라는 관문을 통과를 해서 상장을 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경영자로 있고 그런 멤버들이 있는, 함께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좀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한 5년치 그 정도의 실적, 재무제표 그 정도만 보면 이 기업이 계속해서 잘 해가겠구나, 그런 것도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5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 한 사이클이 우리나라 경기 순환 주기가 평균은 매번 한 4년 1개월이에요. 그 얘기는 한 5년 정도가 되면은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황기와 불황기, 그러니까 좋을 때와 나쁠 때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마진이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어 있다면은 그 기업은 저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요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중인 경영진과 임직원인 기업이 있는 것 같다, 팀이 있는 것 같다, 조직이 있는 것 같다.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중인 팀을 골라내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성장성이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문화와 어떤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겠죠, 대체로. 그렇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외부 변수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치를 보면 많은 걸 유추할 수 있지만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공시 자료 같은 것들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딱 들으면은 되게 막막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정말 괜찮은 그런 대표, 그다음 괜찮은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조직에 들어가서 융화되지 않으면은 네.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개인 투자자가 그것도 뭐 기관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가서 볼 수도 없고 사실 탐방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개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보고서가 1년에 4번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임직원에 관한 현황이 있어요. 연봉이 다 나오고요. 근속 연수도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근속 연수가 10년이에요. 와, 높다. 근데 B라는 기업은 5년밖에 안 돼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비교해서 10년이 좋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이를테면 A 같은 기업은 뭐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다. B 같은 기업은 첨단 IT 회사다, 게임 회사다. 그러면은 당연히 업종에 따라서 그 부분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같은 업종끼리 좀 비슷한 그런 그룹끼리 딱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연봉 수준이라든지 네. 아니면 근속 연수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 복서가 1년에 4번씩 나오는데 네. 종목이 2,000 종목 있다 치면은 네, 8,000개의 사업 복서가 쏟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년에 그 정도 나오는 거죠. 네. 저도 어릴 때 다트에 들어와서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감을 익히려고 되게 했었는데 일반인이 그 8,000개 다 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본다 한들 거기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어떤 그 정보가 숨겨져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일반인이 그렇게 사업 보고서를 읽고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하려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사업 보고서 딱 열면은 저도 지금 다 외우진 못하는데 목차가 큰 게 한 11개, 12개 정도 나와요. 네. 그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의 내용. 왜냐하면 나머지 그런 뭐 배당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등등 그다음 재무제표 이런 거는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증권사 HTS 이런 각종 포털이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훨씬 더 쉽게 주요 항목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그것까지 상세하게 볼 수고는 크진 않다고 봐요. 근데 대신에 정성적인 우리 회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사업은 뭘 추진하고 있고 설비는 뭘 투자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정성적인 텍스트 관점에서 풀어낸 게 사업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보셔야 돼요. 그 부분 꼭 보시고 거기에서 산업의 현황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딱 보면. 네. 그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현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게 성장기냐 성숙기냐.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산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점유율 같은 경우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이제 성숙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성장기에 속하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시장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밸류에이션 이 부분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이다. 그리고 뭐 경쟁사도 딱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거기 이제 과점 시장이거든요. 성장기는 좀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볼 수가 있고 성숙기 그런 산업에 속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들을 투자함에 있어서 또 투자 포인트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럼 간혹가다 그런 것도 나와요. 이를테면 실적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환율에 민감하다. 우리는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시다시피 뭐 원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환율도 좀 크게 변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기업의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막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외부 변수가 반응을 하면. 그래서 일단 사업의 내용 그 부분 꼭 체크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 그리고 3년치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그냥 3년째 봤을 때 그 제품이 매출액이 뭐 3년간 얼마나 증가하고 있다 내지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에 투자하는데 그 기업이 뭘 제대로 만드는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그 기업이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그 부분도 이제 파악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 기업이 또 어디에 납품하는지 그것도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부에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고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업계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께서 사업보고서를 일단 500개를 봐라. 특정 산업의 특성, 산업마다 약간 가진 엣지, 장점 그리고 그쵸. 나오는 숫자 형태가 다르잖아요.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 많이 보면 대략적인 감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하나라도 되게 깊게 봐라 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500개를 일단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왜냐면은 이게 500개를 우리가 뭐 공부하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봐가지고 뭐
다 외워가지고 뭐 시험 볼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500개를 보긴 보되 분명히 자기가 보다 보면은 끌리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을 좀 디테일하게 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은 이 기업이 과연 잘 나갈까? 앞으로도 돈을 잘 벌까? 그러면서 여기에 딱 사업 보고서 보면은 100%는 안 나와 있어요. 뭐 어디에 납품을 한다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게 기밀 때문에 회사명이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찾아보는 거죠. 뭐 언론이라든지 뭐 리포트라든지 그런 거 막 검색하면서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디테일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수많은 기업들을 보면서 직접 투자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관심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좀 디테일하게 봤고 그러면서 그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또 주요 경쟁사 거기도 같이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맨 처음에 이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이 기업도 괜찮네. 돈은 기대 수익이 높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히 깊게도 봐야겠지만 비교 우위에도 엣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다가 어떤 시점에 어떤 끌리는 마음이 생기나요? 이게 희한하게 그 성장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형주 말고 약간 좀 중형주,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잘 찾아보면 이 괜찮은 시장인데 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안 오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여기가 니치 마켓인 거예요. 니치 마켓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와서 뭔가 파이를 뺏어 먹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어차피. 그래서 어차피 그들만의 영역에서 노는 거고 생각보다 그런 시장 규모가 그들이 들어올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약간 그들만의 리그 그런 데서 정말 성장률이 10% 이상씩 그런 나오는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보면 경쟁자가 쉽사리 들어올 수 없는 뭐 전문적인 용어로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산업이 있고 상당히 돈을 잘 벌고 그런 기업이 있구나. 그런 기업들 보면 이제 약간 좀 가슴이 떨리죠. 내가 먼저 투자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바로 투자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지나고 해요. 그 순간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은 약간 좀 후회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 정도 머리를 차갑게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도 그게 맞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 보고서 등의 공시 자료를 보는 것과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가 한 단계 조금 소화해둔 해석해둔 내용을 보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자료와 공시 시스템에 나오는 자료의 차이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애널리스트의 자료가 최신 게 있을 수가 있죠. 이를테면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나오니까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1월이잖아요. 1월 말 정도 되는데 사실 아직 4분기 관련해서 사업 보고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좀 대형주라고 한다면 그 대형주에 관련된 최신 소식을 좀 업데이트를 해서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차적인 관점에서 리포트가 유리한 면이 있고요. 단점도 있죠. 뭐냐면은 어차피 다루는 종목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 상장 종목이 2,000개가 조금 넘는데 한 500개 정도? 그 정도만 커버리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1,500개 같은 경우에는 그 보고서가 안 나오니까 사실 그런 정보의 비대치성 그 부분은 확실히 있는 거고 또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공시 자료에는 A부터 Z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의 자료만 보면은 수십 장씩 되는 보고서도 있지만 짧게 그 현황만 업데이트되는 그런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보고 만약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못 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균형 관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제 공시 자료도 좀 볼 필요가 있다. 1년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업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무조건 상장사람은 작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기한 내 작성 안 하면 그거 상장 폐지돼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수시공시라고 해서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고객사와 매출액의 한 10% 이상의 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바로바로 돼야 돼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그다음에 뭐 잠정 실적, 누가 합병을 한다, 아니면은 뭐 분할을 한다 그런 것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화두가 그거잖아요. 애플과 현대차가 만든다. 그런 뉴스가 일단 시중에 나오면은 팩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요구를 하죠. 조회 공시 요구라고 해서 야 이거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아? 요구를 하면은 그 다음날 6시까지는 답변을 해야 돼요. 약간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기업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공시를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거죠. 예전에 깔끔했는데 뭐 최근에 기업 설명에 공시가 계속해서 나온다든지 IR을 하면은 또 거기에다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뭐 기관 투자자 누구 부른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뭐 자사주를 취득한다든지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주가 관리를 한다, 좀 주주 환원에 좀 신경 쓴다라고 하는 액션이 이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좀 주가가 좋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의도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다들 공시자료를 열심히 읽는데 그걸 해석해서 투자에 활용하는 어떤 원칙이 잘 설명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다들 약간 도제식으로 배워서 약간 직관에 의존해서 이렇게 뭐 대충 해석하면 되는 건가 하면서 되게 좋게 얘기하면 창의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석을 네. 하더라고요.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걸 계속 읽어서 투자 원칙으로까지 성립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좋은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가장 좋은지 이런 점들이 궁금해지네요. 중요한 포인트를 보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시 중에 하나가 공급 계약이에요. 어떤 고객사와 계약을 맺으면 그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코스피 기업은 매출액이 5%, 네. 그 다음에 코스닥 기업은 매출액이 10%예요. 그 이상 되는 계약 금액을 맺으면 의무 공시사항이에요.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볼 때 포인트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공급 계약 금액이 매출액이 몇 %냐. 그걸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공급되는 기간. 뭐 이를테면 매출액이 한 20-30%가 돼서 되게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10년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실적 기여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크게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기업과의 첫 번째 뭐 계약이다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1,000억짜리 계약이다, 2,000억짜리 계약이다. 뭐 1,000억짜리 계약이 사실 그런 작은 기업한테는 엄청난 큰 규모가 될 수가 있는데 대기업들한테는 큰 규모가 안 될 수가 있으니 그 비율 같은 거 그 부분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공장을 짓거나 그러면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얼마를 투자하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의 뭐 10%를 하냐, 50%를 하냐. 증축을 한다든지 더 넓은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 자기 자본의 50% 정도를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결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충분히 네. 고려를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은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계약을 맺었다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그 액면만 보지 마시고 이게 과연 그 기업이 얼마나 좀 고민을 해서 배팅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목 발굴 관점에서는 그 지분 공시라고 하죠. 투자자 누구나 상장사의 주식을 지분을 5% 이상 보유를 하면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제출하는 주체가 대부분 다 기관이죠. 개인은 힘들겠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좋아하는 기관, 뭐 레퍼런스 체크를 해봤는데 운용도 잘하고 수익률도 괜찮고 그런 기관이 샀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주로 강연을 하시는 대상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몰라서 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되게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들도 와서 이제 들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너무나 정량적인 계량적인 그런 부분에만 좀 집착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는 커요. 그래서 네. 기업도 많이 알고 있고 재무제표 항목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유연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A는 무조건 B가 된다. 그런 거 있죠. 논리적으로 바로바로 연결되고. 근데 아시다시피 주식이 그렇진 않잖아요.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 있긴 한데 네. 그거를 벗어나는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유연한 사고도 되게 중요한데 네.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분명히 이건데 왜 안 되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유연한 마인드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게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과거의 그런 사례와 비교를 하는 거죠. 네. 뭐 2016년에는 어땠고 2008년에는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건데 뭐 통계적으로 자료를 딱 봤을 때 대선 전에 무조건 주가 하락했다. 네. 거의 한 7-80%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아 이번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만 결론 짓는 게 아니라 상승한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때 왜 상승했냐? 네. 그거를 이유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또 예측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네. 50% 확률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틀렸어요. 네. 그러면 왜 틀렸는지 나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왜 다른지 네. 그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그런 생각하는 유연한 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흐름들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받아들이는 게 낫나 아니면 그래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는 게 낫나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간을 점점 짧게 가져갔을 때 네. 예측이 5대 5다가 4대 6, 3대 7 계속해서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변수 거기에 따라 주가는 어디 튈지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근데 오히려 좀 길게 놓고 보면 뭐 이를테면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어요. 멀쩡한 기업을 내가 잘 골랐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뭐 가치주도 오르고 경기 민감주도 오르고 성장주도 오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 또 급락하고 종잡을 수는 없지만 길게 놓고 보면 어차피 그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조바심, 조급해하지 말고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네.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간은 벤치마크라고 해서 네. 코스피 지수보다 더 양호한 성과를 내야 되는 직업적인 네.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매일 우리가 시황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개인들도 그런 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발 늦게 가면 그게 최악이 돼요. 네. 뭐 화학주가 올랐어요. 네. 그럼 올랐네? 그럼 뉴스가 막 좋은 뉴스가 막 나와요. 네. 사야겠다. 딱 사요. 그때부터 빠져요. 네. 빠지고 이제 그 다음에 자동차가 오르는 거예요. 그 버티고 있다가 계속 올라가고 에이 하면서 팔고 또 사면 그때 또 네. 빠지고 또 다른 주식이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머니 게임은 사실 정말 자기가 촉이 좋은 투자자다. 말리진 않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잘 맞다라고 하면은 추정해서 가면 그게 베스트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힘들다. 대부분의 그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호흡을 길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을 또 새롭게 쓰셨죠.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책을 쓰게 된 계기요? 네네.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제가 2015년부터 계속해서 그 주식투자 종합반이라는 과정으로 했던 네. 거예요. 한 문장을 요약할 수 있어요. 네. 괜찮은 종목을 발굴하고 분석해서 투자하는 방법. 끝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터 린치가 그러잖아요. 피터 린치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속의 아이디어가 자기 딸과 함께 그런 쇼핑을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제품이 잘 팔리더라. 근데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네.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라. 근데 저 제품 잘 팔리네? 저거 누가 만들지? 근데 거기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기업을 내가 접근함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그 제품이 그 기업이 만드는 전체 매출액에서 얼마나 차지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마진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지배력이 워낙 빠르게 퍼지니까 뭐 넷플릭스가 됐건 구글이 됐건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집단에서 느끼는 게 동네에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배력이 높아지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재를 찾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제품이 퍼지는지 같은 거를 일반인들이 훨씬 잘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또 재무제표 분석이나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정성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그 제품이 정말 대중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혁신 제품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 좋은 제품으로 나와서 끝나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구글 글라스. 그런 쪽을 만약에 봐서 대중화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 대장주, 1등주 그런 주식을 여러 군데 좀 골라서 투자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아이템만 보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1등주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3사 네. 그런 3사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대장주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 어느 정도 덩치가 상당히 큰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 관점에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지 않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정성적 분석이 가지는 장점이 똑똑하신 분들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알고 특히 이제 지식 근로자, 약간 전문성 있으신 사회생활 하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 저런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야를 이해하고 계시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꿰어서 인사이트로 만드시기가 훨씬 마음도 편하고 오랫동안 버티고 벌고 있을 때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게 정성적 분석의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말씀 잘 주셨는데 네. 이게 약간 천재끼가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잘 보긴 하거든요. 약간 좀 엉뚱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 대중들은 네. 그런 뷰가 없다는 거죠. 네. 네. 이런저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데 그거랑 또 주식은 다르거든요.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지 말지는 몰라요, 사실. 네. 사양되는 것도 되게 많고 네. 그 중에서 몇 개가 가는 건데 M&A나 바이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있죠. 거기에서 어떤 산업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는지 잘 봐라.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옛날 사례긴 한데 어피니티 사모펀드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IMF 때 우리나라 처음 들어와서 이제 막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한 그런 사모펀드인데 네. 지금은 카카오 M이죠. 근데 로엔이었어요, 로엔. 그게 이제 SK 플래닛의 자회사였는데 원래는 SK 플래닛이 SK텔레콤에 있다가 분할해서 나왔거든요. 지주회사 SK 입장에서는 로엔은 증손자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증손자 회사는 공정거래법 규정상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상장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네. 다시 뭐 합병을 할 것이냐 뭐 말이 많다가 결국엔 팔았어요. 네. 그게 이제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그 사모펀드한테 이제 팔긴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주가가 제 기억에 한 10,000원대 초반? 그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스마트폰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막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때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그거 이제 최초로 막 되게 잘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로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서 특별한 뭐 안 했어요. 구조조정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운영을 했는데 2년 만에 다시 카카오한테 팔았어요. 네. 그때 이제 매각 단가가 9만 얼마예요. 만 얼마 있을 때 인수를 해서 한 2년 한 몇 개월 만에 한 9만 얼마로 가치를 좀 올려서 매각한 그런 케이스.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기업들 보면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갈 만한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가 나는 뭐 천재기가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문가가 그거는 수많은 연구와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인수를 해서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상장사 중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이 이제 코인텍이라는 기업인데 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맥쿼리 그쪽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했어요. 2017년에. 네. 근데 사실 그 기사를 잘 찾아보면 이거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고 관심만 가지면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이미 2014년부터 다 인수를 해요. 그냥 비상장 그런 폐기물 회사들 다 인수를 해요. 왜냐면은 그 저변에는 폐기물 사업이 무조건 뜰 수밖에 없다. 환경 관련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리 파악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트렌드를 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주식을 처음 공부하시는 30대 남성이나 하루에 맥스 한 30분을 쓰고 싶다 이런 분은 앞으로 1, 2년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일단은 좋은 서적을 사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네. 뭐 제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은 기업 종목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필요한 내용만 담긴 담았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뭐 재무제표는 다 볼 필요 없고 이것만 봐라. 네.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사업 보고서도 다 볼 필요 없고 네. 이것만 봐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종목 발굴할 때는 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어떤 항목을 봐서 하면은 뭐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뭐 제 책뿐만 아니라 유익한 책들이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천을 해봐야 돼요. 네. 실제로 적용을 해봐서 주말에 좀 시간이 나실 때 뭐 한 2시간 정도 책에서 읽은 내용들,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해보시는 거고 네. 근데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네.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채널을 통해서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 습관이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공시 자료 중에 사회 관한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뽑아서 인쇄를 하세요. 인쇄를 해서 올려놓고 읽으시면 일단 폼이 나잖아요. 놀러 왔을 때 이게 좀 계속 쌓여가면은 그게 되게 자부심을 준단 말이에요. 아, 만족도. 내 이만큼 했구나. 내가 이렇게 인쇄를 많이 했구나. 난 이런 삶이구나. 취미로 이거 있는 삶이구나 하면은 허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어떤 자의 인식이 이게 멋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시자료 보라고 하면은 다트 그 사이트 들어가기도 싫게 생겼고 그냥 하다 보면 안 하게 되시더라고요. 뭐 모바일로 들어가기 힘들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단순히 주식 투자, 뭐 기업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트렌드를 빨리 반영하는 수치로 빨리 반영하는 시장이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주식들이 막 오르고 그거와 관련된 그런 뭐 인수합병 이런 것도 막 많이 발생을 하고. 근데 이거는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 나의 뭔가 진로를 결정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성적 분석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공부만 하시다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하니까 계속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통계학 같은 공부도 좀 같이 하시면 좋고 이거 손정희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확신도가 10일 경우에 7 정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9면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이어서 먹을 게 너무 없고 5 이하면 너무 위험해서 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너무 불투명하지 않느냐. 실종도 이게 맞나? 맞을 것도 같은데 뭔가 데이터가 더 필요해. 저는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요. 뭔가 더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아무에게도 제공되어 있지 않은 상황. 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똑같이 데이터가 없는 상황. 제일 하면 안 좋은 거는 전문가들은 정보가 100만큼 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보고 투자하는 거. 전문가들은 되게 높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게 가장 안 좋고요. 전문가들도 잘 몰라서 모두가 불확실성이 너무 높네, 좀 걱정되는데 할 때 살짝 들어가는 게 좋은, 일반인들 할 수 있는 좋은 베팅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석적 분석에 대한 관념이 많이 필요하고, 사업보고서 한 100개 200개라도 보면 감이 약간 확실성 높은 산업, 너무 없는 산업, 약간 불안한데 희망이 있는 산업, 구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종목 선정하는 입장에서는 장은 정말 저는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장이 비싸지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비싸지니까 좋은 거고, 내 통제 바뀐 거죠. 장이 빠져주면 뭐 살 수 있는 개인이니까 좋은 거고, 덕분에 내 종목이 같이 많이 빠졌으면은 더 사면 되는 거고, 어차피 장이 좋으나 나쁘나 내 종목은 더 올라갈 거라는 어떤 스터디가 돼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이 그런 거잖아요. 네. 올라갈 때는 과도하게 올라가고 한번 방향을 잡으면 내려갈 때는 또 과도하게 내려가니까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비이성적인,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힘들긴 힘들겠으나 지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답할 때 투자 의사 결정을 한 그런 행위가 맞았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긴 해요. 사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 위해서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전, 10년 전, 오래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분명히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주식 시작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간접 투자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가 이제 공교롭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좋았던 그 시점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좀 비슷해요. 네. 그때 제가 범한 결정적인 실수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내가 1년 투자하면 이만큼 벌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와서 물론 뭐 지금장도 그렇게 된다라고 보장은 없지만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만큼 벌겠지라고 큰 욕심을 가지고 주식에 입문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장의 흐름을 내가 따라가거나 그 다음에 내가 이거보다 앞서가겠다, 예측을 하겠다, 그런 쪽으로는 너무 가지 마시고요. 좋은 주식이 있고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은 그런 기업을 잘 물색을 해서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유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본업을 또 영위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영혁 대표님 채널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또 제 채널도 좀 봐주시고 다양한 채널을 비교하시면서 그 현명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